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이 숨겨온 인류 역사의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세계사는 90%가 거짓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득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이를 대중에게 숨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 외부에는 태양과의 상호 인력에 의해 공통 무게중심의 주위를 약 3600년마다 일정한 주기로 타원으로 서로 공전하는 항성인 쌍성 또 다른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쌍성을 공전하는 행성 중 하나인 니비루는 지구보다 빨리 냉각되어 약 5천만 년 먼저 생명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NASA는 2017년 말 뜬금없이 니비루 행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왜 굳이 나서서 부인 성명을 발표했는가도 문제였으며 니비루 행성을 모티브로 한 니비루 종말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한참 과거부터 그 종말론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일부러 나서서 부인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니비루는 쌍성의 공전 주기 3600년마다 한 번씩 태양계에 근접하여 지구와도 가까워지는데 약 200년 정도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 궤도를 유지합니다. 이 니비루에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인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키는 평균 8m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약 12400년에서 8800년쯤 니비루 고대인들은 지구의 남극대륙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남극대륙은 얼음으로 덮이지 않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니비루와의 대기압 차이 때문에 자신들의 비행체 밖에서는 특수 제작한 옷을 입어야 했고 남극대륙에 머무르며 자신들의 유전자를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로 변형했습니다. 니비루인들이 사용한 지구의 생명체는 원숭이였고 두뇌 용적이 컸던 돼지의 유전자도 약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과 닮은 지구 생명체를 창조한 후 이들에게 문명을 가졌습니다. 초기 지구의 인류는 니비루인 키의 절반 정도인 약 34m였으며 이들에게 문자, 농경과 가축 사육, 금속 재련 등 기본적인 문명을 전수하고 그들은 지구를 떠났습니다. 더불어 니비루에서 파견됐던 고고학자 몇 명은 자발적으로 지구인의 문명 발전을 돕기로 하고 지구에 남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고대 문명은 남극대륙과 인도대륙 주변에서 번성했던 레무리아 문명으로 현대에 전해지고 있으며 레무리아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아틀란티스 대륙도 고대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레무리아 문명과 아틀란티스 문명은 기원전 8600년경부터 기원전 5000년까지 3600년간 번성했습니다. 니비루 고대인들은 당시 지구를 떠날 때 자신들이 창조한 거인 인류에게 3600년 후 자신들의 니비루 후손들을 데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고 거인족은 이 약속을 후대에 계속 전했습니다. 고대인류 즉 거인족 수가 늘어나자 식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니비루 후손들과 거인족은 인류를 개량하기 시작했으며 크기는 반으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도 최소한으로 살 수 있도록 다른 동물이나 영장류와는 달리 최소한의 필요한 근육만 발달하도록 유전자를 변형했습니다. 사용 에너지가 현재의 인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진 개량인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초기 고대 인류 3에서 4m 거인족과 개량된 인류는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족은 니비루 고대인과 그 후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살핌을 받았고 개량인류는 거인족보다 낮은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기원전 5500년경 고대 인류 거인족은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 현재 남극 대륙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200년경 이 피라미드를 보고 니비루 행성의 고대인들이 다시 찾아오자 니비루 후손들과 거인족 중 일부가 이들과 함께 니비루를 갔고 그 후 그들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비루인들이 돌아간 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출이 갑자기 흔들리며 온난했던 남극대륙은 점차 빙하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레무리아인들은 인도 대륙과 중국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에서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거대한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육지는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나가있던 소수의 아틀란티스인들만이 살아남아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거인족과 개량인류는 전수받은 문명과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에 있던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치됩니다. 초기 이집트에는 초기 인류 거인족과 개량인류가 같이 살았지만 식량 문제로 인해 개량인류의 숫자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거인족은 거꾸로 개량인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이집트인들은 니비루인들이 또다시 방문할 것을 준비하려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이때는 거인족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이들은 기원전 1600년 니비루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과 함께 대부분 니비루로 떠났습니다. 그 후 남은 초기 인류 거인족은 식량 문제와 개량인류와의 갈등으로 문명사회에서 쫓겨난 후 야산과 동굴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멸종하게 됩니다. 니비루 고대인들은 레무리아 대륙이 빙하에 덮이고 아틀란티스 대륙이 가라앉은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고 니비루 행성도 함께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니비루인들은 그러고는 지구에 남은 개량인류를 다시는 방치하지 않고 다음 3600년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니비루 고대인들은 이집트인이 초기 인류 거인족을 종으로 부리고 배척한 것에 슬픔을 느끼고 이집트인들 대신 유대인들을 대리인으로 삼아 지구의 문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전해주되 인류가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속도로 문명을 전수하게 됩니다. 니비루인들은 인류에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기 위해 절대신을 믿는 종교를 만들게 하고 이 종교는 현대의 여러 종교의 뿌리가 됩니다. 고대인들이 니비루로 돌아간 후 이집트 지배계층은 더욱 타락하게 되고 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질투하여 이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데 이후 이집트의 폭정을 보다 못한 니비루인들은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기원전 1300년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후 이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무역, 금융, 산업 등의 중요한 요직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니비루 행성은 이미 지구로 근접해 있으며 니비루 고대인들은 지구의 문명이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구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계획이며 3600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도덕과 규범을 인류가 지키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 근처에 머물게 될 200년간 인류의 문명을 다음 단계로 진보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런 기술 가운데는 반중력 기술, 상온의 융합, 전자기장 통합, 양자 기술, 유전자 기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51구역은 니비루 고대인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지구의 기술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고 고대인의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빌더버그나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의 소수 고위층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입니다. 다만 수천 년이 지난 탓에 일부는 왜곡되고 또 일부 과장되어 전해지면서 신화와 전설로 치부되어 온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니비루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기지가 2003년에 루마니아의 부체치안에서 발견되었고 이 기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홀로그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금씩 그 내용이 바깥 세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3년 루마니아 정보부 SRI 기밀부서 제로 디파트먼트는 부채지산의 미탐사 구역에서 지금의 인류 역사와 문명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보관된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소는 루마니아 정부 요원인 세자르 브레도와 어느 남자와의 만남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세자르는 SRI의 소개로 2003년 3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유창한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며 거만해 보이는 인상의 그는 자신을 시니어 마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의 고위급 멤버라면서 이탈리아 귀족이라고 했고 루마니아에는 재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은 두 대 모두 비밀단체로 프리메이슨은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 남성만이 멤버가 될 수 있고 빌더버그는 극소수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책이 여기서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마시니는 세자르에게 자신이 속한 단체들의 장점을 말하며 그도 가입할 것을 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과 예상치 못한 가입 권유에 당황한 세자르는 마시니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지만 그 의문은 마시니와 부채치안으로 갔을 때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2년 지구 관측용 미 국방부 펜타곤 인공위성은 부채지산의 미탐사 구역에서 미확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성 스캔 사진에서 부채지산 중앙부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기 힘든 공간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산 중심에 위치한 돔 모양의 특별한 공간은 분명히 동굴의 형태가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지만 미국이 이 돔의 모양을 수상히 여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에서도 비슷한 지하 구조물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펜타곤 위성은 루마니아 부체치안의 돔 내부로부터도 바그다드의 구조물과 동일한 진동 주파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체치안의 돔이 바그다드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해 보였던 것입니다. 극비로 다루던 이라크 구조물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스핑크스 모양의 바위 아래에 지하 100m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 돔이 있는데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이 두 구조물의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마시니를 비롯한 프리메이슨의 멤버들은 그 정체를 알아내려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세자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시니는 세자르에게 부채치산 내부에 지구와 인류의 역사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간단히 전했고 세자르에게 공동조사를 제의했습니다. 부채지산에 도착한 마시니와 세자르 그리고 동행한 탐사 전문가들은 산을 60에서 70m 파내려 간 후 내부로 뚫려있는 지하터널을 통해 산중앙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터널 끝에는 삼각형 문양이 그려진 거대한 돌문이 있었는데 돌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탐사팀 중 3명이 뭣도 모르고 에너지장을 만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장을 향해 돌과 금속 등을 던져보았지만 즉시 부서졌습니다. 섣불리 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세자르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너지장과 자신 간에 상호 공감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끌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에너지장을 뚫고 돌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자르는 마시니가 자신을 찾아온 목적뿐만 아니라
관계도 없는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돌문에 그려진 삼각형 문양을 만지자 거대한 돌문이 조용히 왼쪽으로 미끄러지며 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장도 사라지면서 모든 탐사팀은 돔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돔 안은 환했으며 돔이 내부로 들어서자 갑자기 내부의 벽이 진동하더니 고주파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부채지산이 고주파 진동을 시작한 같은 시각에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지하 구조물도 마치 서로 공명하듯 높은 주파수로 동시에 진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돔 내부에서 시작된 이상한 진동에 서둘러 벽을 조사한 결과 탐사팀은 벽이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결합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벽은 긁히지도 깨지거나 구멍이 뚫리지도 절단도 어려웠고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꽃이 벽 속으로 흡수되어 빨려 들어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놀라고 있던 탐사팀은 고주파 진동이 멈추자 방의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높이 30m, 길이 100m 정도였고 방 안에는 별도로 백금색의 벽처럼 보이는 에너지장으로 보호된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옆에 문이 달려 있어서 이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아치 형태였고 그 벽에는 3개의 터널 입구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m나 되는 높이의 탁자와 여러 장치 등 방 안의 모든 물건의 크기가 거대했다는 점입니다. 탁자의 크기로 짐작하면 이것을 사용했던 이들은 키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하르라는 신문에 따르면 20여 년 전 부채지산 근처의 버시올 마을에서 사과나무를 심다가 거대한 유골들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2.4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벽을 따라 배열된 탁자에는 고대 상형 문자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고 해석할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고 출처불명의 정보가 홀로그램으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홀로그램 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 천문학, 문학, 생물학, 유전학, 종교 등에 관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고 마치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체 기관에 대한 설명부터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심상치 않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나중에 그랜드 갤러리로 불리게 됩니다. 방의 중앙에는 기묘하게 생긴 물체가 어떤 장치처럼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 용도나 목적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탐사팀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대뇌 활동에 어떤 자극을 주는 장치가 아닌지 추측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홀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의 역사 중 90% 정도가 날조된 엉터리이며 오히려 신화와 전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세자르는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으나 성서에 등장하는 홍수나 인류 최초의 문명에 관한 장면을 보았고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 아니여 아틀란티스 같은 고대 대륙은 실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고고학적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그 내용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으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홀로그램 옆에는 양쪽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속에는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탐사팀의 과학자들은 가루의 정체가 원자화된 금을 고도로 정제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일루미나티와 관계된 중요한 유물로 바로 마시니가 가장 먼저 찾고자 했던 물건임을 세자르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금가루는 세포나 신경계를 에너지와 파동으로 자극하여 일종의 회충 과정을 가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제된 양질의 원자화된 금가루는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고 노화를 방지하여 정해진 수명의 몇 배를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항아리와 홀로그램 정보들이 만약 세상에 공개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도 충격적이라 아마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홀로그램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은 예수의 처형 현장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다수 섞여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대와 비슷한 복장이었고 얼굴 생김새도 그 시대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채지산 내부의 비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치형 두 번째 방의 벽에는 3개의 터널 입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 지하기지로 통하는 터널이며 두 번째는 티벳 고원으로 통하는 터널, 중앙의 세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지구 중심부의 지하세계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과학이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지구공동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발견을 직접 겪은 세자르는 일루미나티와 루마니아 정보기관의 관여 때문인지 탐사팀의 발견에 대해 더 이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루마니아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미국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에게 부채지산 지하 터널과 도미 통제권을 요구했지만 루마니아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지하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런 루마니아 정부의 입장에 미국은 설득이 불가능하겠다는 계산으로
루마니아의 국제금융거래를 모두 막겠다는 매우 거친 대응에 나섰고, 소식을 들은 바티칸에서도 루마니아 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루마니아 정부와 협상 자리를 마련하여 미국과 바티칸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아기지의 실체를 세상에 발표하려던 루마니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인류의 역사에서 그림자처럼 정체를 숨겨왔던 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또 다른 비밀단체들의 그간의 모든 음모들과 오랫동안 믿어왔던 지식과 신앙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바티칸의 심한 반발로 루마니아 정부는 공개를 연기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사실을 알려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하기지에 대한 뉴스가 일부 보도되었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구공동설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은 지구 내부에 있는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지하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O 추종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며 홀로그램은 지구인에게 보낸 인류 기원에 대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바티칸은 왜 루마니아의 공개 의지에 대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인 부채지산 지하기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암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인족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골들은 무엇일까? 시작하겠습니다. 1976년 12월 13일 루마니아 모시아 몬타나에서 10m 거인 유골 발굴. 세계 각국에서 거인 유골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거인족의 크기는 작게는 2.4m부터 최대 10.1m까지 된다. 이런 거인 뼈는 아프리카에서 발굴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를 뿌리로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던 인간의 조상과는 상반된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엉터리라는 얘기일까? 정통 고고학계와 과학계에서는 어떤 학자가 거인 뼈를 화제로 삼으려 하면 즉시 미치광이 딱지를 붙여 자기네 학회에서 추방시키곤 한다. 감옥에 가진 않지만 동료들과 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학자로서의 신용도 잃고 만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그런 오파츠, 즉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물은 아웃사이더와 아마추어들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만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연구자들만이 유물을 발굴하거나 일부 보존하고 있다. 거인족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어떤 경우엔 청동 장식물이 무덤이나 동굴 등지에 함께 묻혔다. 발굴수가 가장 많은 미국 거인족의 키는 2.1에서 2.7m였는데 이중치열과 뿔, 때로는 손가락 6개를 가진 기형도 있었다. 여러 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두개골들은 거인족과 reptilian, 휴머노이드가 숭배받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무리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두개골의 연대는 약 13,000년에서 14,000년 전쯤으로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reptilian 휴머노이드 즉 파충류 인간 여성 2m 79쯤, 미국 유타주 존슨 계곡에서 발견. 미국 유타주 존슨 계곡의 거인 유골들은 거대한 동굴 속이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묘실 안의 타원형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거인족 유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결국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인해 실체가 숨겨져 왔다. 그 연구는 명백히 비인류의 유골에 대한 최초의 형태적 설명을 기록했고 학명 호모 드래크니스 호모 드라쿠니스로 현존하는 비밀의 종의 정체를 일부나마 드러내 주었다. 남성 거인 유골의 키는 2m 67쯤이었고 여성은 그보다도 더 큰 2m 79쯤이었다. 이것은 파충류 이성 간의 크기 차이의 특징과 일치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남성보다 더 커지는데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의 크기와는 반대되는 특징이다. 거인 reptilian 휴머노이드 유골은 가느다란 갈비뼈를 가진 긴 몸통과 매우 좁은 엉덩이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태아형 자세로 묻힌 여성조차 마찬가지였다. 정밀 조사 결과는 두개골판의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한 조각으로 붙어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엄청나게 큰 두개골 용량을 갖고 있었다. 미국 신문 기사 제목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1900년대 초부터의 거인 유골 수천 점의 파괴를 인정하다. 미국 대법원 판결은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1900년 초까지 소급하여 기밀 자료들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 자료들은 수천 점에 이르는 거인들 유골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굴되고 조사된 기록이었다.
당시 인류 진화에 대한 주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대기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파기하라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지시를 받았음을 밝혀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스미소니언 협회가 1900년대 초부터 수천 점의 거인 유골을 파괴했다라는 미국 대한 고고학협회 AIAEA의 주장은 스미소니언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들은 168년 역사를 가진 스미소니언 협회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AIAE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정 심리 중 몇몇 스미소니언 내부 고발자들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서광이 비쳤다. 그것은 수천 점도 아닌 1.8m에서 3.6m에 이르는 수만 점의 유골들을 이미 파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류 고고학계에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고 AIAEA의 대변인 제임스 처워드는 주장했다. 발굴된 거인 유골 종류는 가장 왼쪽이 현재의 인간 1m80이즘, 나머지는 발굴되어 기록에 남아있는 크기, 법정 심리의 분위기가 바뀐 시점은 1.3m나 되는 인간의 대퇴골, 즉 널쩍 다리뼈가 거인 유골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부터였다. 그 증거물은 1930년대 중반경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간부급 큐레이터가 박물관에서 반출한 것으로 스미소니언 측 변호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 큐레이터는 평생 그 뼈를 보관했으며 죽기 직전 스미소니언의 비밀 작업에 대해 인정하는 글을 써서 남겼다. 그는 그래서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행해진 살떨리는 지지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인류의 선조이자 우리의 조상인 거인들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고 기록했다. 대법원은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장묘 문화에 속하는 증거의 파괴와 관련된 그 어떤 기밀 정보나 보통보다 거대하게 큰 인간의 유골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명령했고, AIAEA는 그 재판에서 이겼다. AIAEA의 대표 한스 구텐베르크는 이 판결에 대해 이러한 문서들의 공식 발표는 인간 진화에 대한 현행 이론을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미국이나 세계 전역에 걸쳐 장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한 세기 넘게 만들어진 거짓말을 뒤로하고 우리의 거인 조상들에 대한 진실이 세계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법정 판결을 반겼던 AIAEA 대표의 소망은 과연 실현될 수 있었을까? 문서들은 2015년에 공개하기로 예정되었었고, 그 과정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학술기구에 의해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과 모든 역사를 다시 써야 하며 더 나아가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그런 후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들을 모두 다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려워서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점점 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비밀을 감추는데 관심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결코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페루 연대기에서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페드로 시자 딜리은은 남아메리카 거인들의 기원에 대한 페루인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들은 대형 보트를 사용했다가 그 이후에는 갈대로 만든 뗏목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일부 거인은 키가 너무 커서 정상인은 그들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또 캘리포니아 원주민들 사이에도 시테, 카로 불리는 붉은 머리 거인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비슷한 구전이 있다. 이집트 아바리스의 힉소스 궁전 앞에서 발견된 거인의 오른손목, 이집트 고대 도시 아바리스 즉 현재의 지명은 차우, 엘달베의 궁전을 발굴 중이던 고고학팀은 완전히 절단된 거인의 손목뼈를 힉소스 궁전 앞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부근의 4개 구덩이에서 16개의 손목뼈를 추가로 발굴했다. 모두 오른쪽 손목뼈였고 왼손은 하나도 없었다. 발굴 프로젝트 감독인 맨프레드 비탁은 라이브 사이언스에 출연하여 대부분의 손들은 꽤 컸고 일부는 매우 컸다 고 설명했다. 그랜드 캐년 협곡 동굴의 거인족. 아리조나 가제트에서는 1908년 4월 5일 그랜드 캐년 탐사 Explorations in Grand Canyon이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협곡의 동굴에서 의문의 고대 도시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그랜드 캐년. 그 속에 고대 문명의 발자취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미소니언 협회 소속의 탐험가 킨케이드와 고고학자 조르단은 그랜드 캐년에서 고대 지하도시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보트로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탐사 결과 동굴은 지하 깊숙이 수십 킬로미터 이상 이어져 있었고 수백 개의 방과 5만 명 이상 거주가 가능할 정도로 지하 공간은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타르그로 덮인 미이라가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귀족처럼 보이는 미이라와 거대한 묘실로 만들어진 초대형 홀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서너 배 크기의 유골 흔적도 놀라웠지만 동양풍의 대형 석상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유물은 대략 기원전 수천 년 수백 년으로 추산되었고 부처를 닮기는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티베트 문명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거대 석상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유사한 유물과 문자들도 있었고 도자기와 함께 한 단계 앞선 청동기 유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곡물 저장소와 수많은 창고와 함께 내부에서 상수도를 이용했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장소가 미처 탐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물과 첫 보고서를 접한 스미소니언 측은 대규모 2차 탐사대를 파견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집트 문명이 건너왔다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워싱턴에도 보고되어 자료가 검토됐는데 갑자기 즉각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일부 유물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정부의 은폐 공작이 진행되어 그 잃어버린 거인족 지하 도시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동양풍의 수많은 유적도 그랜드 캐년에서 발견되었지만 미국의 주류 교과서는 그저 인디언 유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Y 염색체 분석으로 유추한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유래는 시베리아를 거쳐 베링해협을 건넜다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지만 발견된 유적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북아메리카의 고대 유적은 불가사의한 점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랜드 캐년 여러 곳에 별자리 배치와 일치하는 고대 신전들이 산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온자리와 폴리아데스 성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는 거대 인간의 유골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수많은 양이 미국 전역 수백 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계인과의 관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대 문명에 관한 다큐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감식 결과 현존 인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로 확실히 분명하게 명백하게 판명되었습니다. 어쨌건 잃어버린 지하도시에 거주했던 거인족이 누군지는 몰라도 다른 종족을 충분히 지배할 만한 문명과 도구를 가졌음에도 외부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협곡, 절벽 지하에 그런 대규모 집단시설을 만들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종족만의 어떤 신성한 관습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심히 두려워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계 각처에는 수많은 초대형 지하도시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종교 박해나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상태에서 전쟁 때문에 피신 중 증축하며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기원전 2000년 그 이전 것도 여럿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 문제나 알려진 큰 전쟁도 없었는데 몇만 명이 오랜 기간 숨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이처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말입니다. 외계 종족 간의 대규모 전쟁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대 신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결, 고대 전설들은 저마다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와 그림, 문자, 조각 등으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천 년 전의 대폭발의 흔적들이 세계 각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000년 전에 형성된 초고온 결정체, 핵폭발과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주리주, 거인유골, 1885년 4월 8일 미국 중부 미주리주 모벌리시 인근의 석탄 광산에서 채굴 중이던 광부들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다른 동굴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그 내부 깊은 곳은 아치형, 대형 공간과 금속, 돌 등으로 제작된 다양한 칼과 도구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대한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1885년 4월 9일 자 무친지하 도시 발견 보도. 심상치 않은 규모의 동굴 발견 소식을 듣고 시 기록관 데이비드 코테즈와 보안관 조지 케이팅 등의 조사대원들은 동굴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동굴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 먼저 대원들을 놀라게 했고 계속 길을 따라 들어가자 대규모 지하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로부터 깊이로만 100m가 넘는 장소의 아치 모양으로 벽이 잘 다듬어진 회의실 같은 대형홀 길이 30m, 폭 9m였으며 벽을 따라 가지런히 붙여져 놓인 대형 돌벤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지는 않았지만 청동과 돌로 만든 여러 형태의 칼, 망치, 금속 톱과 조각상 등의 유물과 석조 조형물, 다양한 도구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길의 폭이 넓어진 곳에는 매우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돌분수대가 있었고 그 옆에서는 유물들과 함께 사람 뼈의 일부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조각이 난 머리뼈는 일반 사람의 것보다 몇 배나 컸고 그 외부부는 여러 조각으로 부스러졌지만 손상이 적은 다리뼈 한 조각을 재어보니 한 점 2m로 보통 남성의 3배 정도나 되는 크기의 거인의 다리뼈로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돈 된 유물과 뼈의 정체에 대해 대원들이 설렁설레하는 사이 동굴 조사대는 그 내부에서 12시간을 보내며 날이 어두워졌고 준비를 충분히 못했던 대원들은 등불용 기름이 모두 떨어져 철수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칠 수는 없었지만 그 지하 도시 동굴 속에는 상당히 진보된 문명의 기술을 가진 존재가 살았다는 것과 거인의 다리로 보이는 뼈 조각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뉴욕타임스의 묻힌 지하 도시 발견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제법 진보된 문명으로 청동기를 사용했던 거인 쪽의 지하 도시가 북미 대륙 한가운데서 그것도 지상으로부터 깊이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들의 흔적들 세계 각국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의 은폐 공작들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신화 전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엄청난 역사와 숨겨진 비밀들이 함께 공존하며 전 세계에는 아직도 현대 과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고대 힌두교 유물 가운데 하나인 마하바라타 경전의 본문에는 인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과거가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은 그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실제했던 화산 폭발이나 거대한 재앙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굽타 왕조 시대 기원전 32만 550년경에 완성된 그 경전은 바라타족과 쿠루, 왕국 간의 전쟁을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하고 있다. 우주의 힘이 모두 집중되어 모든 것을 재로 만드는 무엇인가가 발사되었다. 태양 1만 개와 맞먹는 밝기로 빛나는 불길과 연기의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철의 번개 같은 이름 없는 무기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드는 죽음의 사자였다. 시체는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불타고 있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벗겨졌으며 도자기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새들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몇 시간 후 모든 식품이 오염되었다. 불길에서 벗어나려는 병사들은 스스로 강이 뛰어들어 몸과 무기를 씻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했던 오펜헤이머 박사는 알려지지 않은 무기나 철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선에 의한 재앙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핵무기에 대한 증거가 지구의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무기가 1만 2천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용된 것일까? 세계 각지의 사막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유리 결정체들은 아직도 그 존재의 이유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핵무기 시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녹색의 트리니타이트 유리 결정이 어떻게 사막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1932년 12월 이집트 지질조사국의 조사원 패트릭 클레이턴은 이집트 사막을 이동 중 녹색 빛의 기이한 유리 덩어리들을 발견했다. 그 결정체는 전 세계 지질학자와 지구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현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온도가 3300도 이상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유리 결정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현상이 사막의 모래 온도를 33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알비언 W. 하트라는 엔지니어는 핵실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리 결정이 사막에서 발견된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추측으로는 사막에 있던 것들이 오히려 핵실험, 화력보다도 10,000배나 더 강력한 압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그 결정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거대한 운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하고 뜨거운 운석이 사막에 떨어지면서 그 마찰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거대한 운석이 사막에 떨어졌다면
그 조각들이 인근에 흩어지고 충돌 흔적과 분화구 모양도 있어야 하지만 발견 장소 인근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암석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정에 비해 실리콘이나 철, 기타 물질은 혼합되지 않은 순도 높은 99% 유리 결정이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리 결정의 형성 시기가 대부분 1만 년 이상인 점도 특이했다. 심지어 1만 4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결정도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과연 핵폭발의 부산물일까? 인더스 계곡의 모헨조다로 문명의 유적지는 처음에 암석이 심하게 그을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발견 후 몇 년이 지난 1927년, 그 외곽에서 44개의 인간 유골들이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유골들의 모습은 죽을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얼굴은 땅을 보고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다. 유골을 분석했던 학자들은 마치 큰 재앙이 마을을 덮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유골에서 기이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사선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모헨조다로에 핵재앙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1978년 또 다른 아마추어 고고학자 데번포트와 빈센트는 현지에서 유리가 된 마을로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발굴을 하게 된다. 당시 발견된 많은 양의 유리 조각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순간적인 고열에 의해 모래가 녹았다가 응고되어 생성된 결정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높은 수치의 방사능도 검출해냈다. 고대에 핵재앙이 있었다면 그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시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설명할 수 없는 핵재앙에 대한 흔적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대 스코틀랜드 유적지를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돌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스코틀랜드 전국의 60곳 넘는 장소에서 돌로 만든 1만 년 전의 고대 벽체들이 발견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고 Vitrified Forts라고 불리게 되는데 표면이 유리 결정으로 된 돌의 발견 때문에 그 장소는 갑자기 유명해졌다. 선사시대의 기술로 암석을 녹여 유리 결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고고학자들은 유리 결정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온도는 있을 수 없으며 고대 핵폭발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적지가 발견된 후 25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바닷속으로 1만 1천 년 전쯤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 대륙 13크기의 아틀란티스 대륙. 사람들의 몸집은 거대했고 지혜와 힘이 넘쳤다고 전해진다. 근대의 민주주의와 흡사한 정치체제를 가졌고 진보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미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 버뮤다 삼각지 동쪽 편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틀란티스 대륙은 그 발굴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모든 것은 급비로 다루어져 비공개되고 있다. 자신들의 신무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운명을 맞았다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핵무기였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문헌과 아프리카에서도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발견된다. 1993년 이집트 피라미드의 파라오 무덤 속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얼음이 없는 지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아틀란틴이라는 대륙의 존재를 그리고 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신화를 말하며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근대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플라톤이 창작한 신화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화는 플라톤에게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고 동시대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 시대의 9천년 전까지 약 1만 4천년 가까이 이어진 강력한 고대 국가가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하룻밤 사이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는 과연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단순한 신화일까?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외계의 기술이거나 고대에 존재했던 수준 높은 문명의 흔적일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핵폭발의 흔적은 지금도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늘은 최근 남극에 대해 서서히 발견되는 초거대 유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던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서 20년간 일해왔던 코르구스는 은폐된 비밀들을 폭로해 온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는 지구로 복귀할 때 기억이 강제 삭제되었지만 직관적 공간 능력으로 삭제된 기억이 되살아났고 퇴역 후에도 지하 문명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폭로 중 일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네이즈 원정대가 1939년 남극에서 외계 문명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유적지뿐만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존재의 사체를 발견했지만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나치는 사체들의 전반적인 생김새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이 중력과 기압이 다른 외계 행성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리의 주장으로는 최근 CABAL 즉 어둠의 엘리트 조직은 남북대륙의 빙하 3캠 아래에서 직경,
48에 달하는 3대의 타원형 우주선과 인간이 아닌 사체들을 대거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주선은 추락한 것으로 보였고 그중 일대의 우주선 내부에서 더 작은 우주선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프레다메츠로 불렸으며 긴 두개골의 키는 3에서 3.6m이고 겉으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략 5만 5천 년 전에 지구에 도착한 고대의 우주인들로 보였습니다. 프레다메츠 문명은 남극 대륙에 기반을 두고 정착했으나 대략 12,000년 전에 발생한 지구의 대격변으로 급속하게 동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쿠리는 지하 문명 안샤 종족의 비행선으로 남극 대륙을 방문했고 카리라는 사제가 남극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와 깊은 우주로의 이동에도 동행했었다고 합니다. 쿠리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비밀리에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CABAL 조직과 그곳에 널려있는 사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보기에도 발굴된 사체들은 긴 두개골과 특이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고 흉곽과 고관절의 비율이 인간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빙하 속에 급속 냉동되어 보존된 그들의 사체 외에도 선사시대, 원주민과 동물의 사체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그 기동이 일어난 것처럼 격변이 단시간에 일어나서 사전 경고를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전자 실험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꼬리가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극 대륙에 정착했던 프레다메츠 문명은 빙하 속의 유적지와 기술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지구에서 기원한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지의 대륙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도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극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동안 감춰져 왔던 미지의 영역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구조가 동일하고 훨씬 규모가 큰 피라미드는 남극 대륙의 고대 문명이 실존했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어스를 통해 주변의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거대한 구멍은 UFO의 출입구로 의심되며 제아기지의 존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구 구멍의 높이는 약 30m이고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구조물로 보입니다. 2012년 9월 남극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흡사한 것이었지요. 아직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글어스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 군인이 피라미드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더욱 실체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좌표는 S79.5824.09, W81.57 45.8입니다. 원래 남극은 18세기까지는 꼭꼭 숨어 있다가 지구상 마지막으로 발견된 미지의 대륙입니다. 북극과 달리 남극은 원주민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대륙이어서 이번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촬영된 피라미드는 해안가로부터 약 16km에 위치하고 총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큰 피라미드 양쪽으로 또 다른 작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관광지 기자의 3대 피라미드와 닮은 꼴이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 만들어진 시기는 남극 피라미드가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CG를 활용하여 눈을 제거해보면 뚜렷한 형태를 확인 가능한데 산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는 400m로 이집트의 230m보다는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 발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8명의 탐험가들이 발견하고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극 특유의 심한 비바람으로 침식된 자연적으로 생성된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피라미드는 완전히 평지에 위치해 있어서 형태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나사가 실시한 남극의 지중 탐사에 의하면 남극의 평균 얼음 두께는 무려 2,500m입니다. 그러니 피라미드 크기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남극 피라미드의 진실을 숨기려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합니다. 세기의 발견으로 큰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른 탐험가들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은 조작 없는 정본으로 보이지만 정식 공개된 사진은 아니고 어쩌다가 유출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과연 조작일까요? 그렇다면 구글어스에서 관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남극의 고대 문명을 발견했고 이를 숨기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음모론의 배경은 고대 문명의 첨단 기술을 미국이 독점하기 위한 설이 가장 유력한데 고대 문명이지만 외계인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랍니다. 비록 오랜 과거에 만든 피라미드지만 이 정도 기술이면 현대의 기술에 뒤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남극의 고대 문명 기술을 얻으려다가 그 전에 패망하는 바람에 실패했지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음모론이 좀 더 신뢰를 얻고 있고 그만큼 미국은 이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이니 아직 남극에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 존 케이가 남극으로 가서 피라미드를 건축물로 확인했다는 사진과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극이 예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난했던 남극이 지구의 축이 어긋나면서 기후가 급속히 변해 얼음으로 덮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피라미드 기술을 가졌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 시기가 약 1만 년 전으로 시간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음 두께도 두껍지만 남북대륙의 강수량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런 두께의 얼음이 생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지요. 이런 이유로 남극은 약 1500만 년 전 또는 3000만 년 전부터 얼음에 갇혀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에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현재 남극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빠르면 대략 1500만 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가 나타난 것도 50만 60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인류 진화론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1500만 년 전은 인류의 조상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외계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 지하 문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과연 1500만 년 전에 남극이 지금처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야입니다.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는 수천만 년 전의 고대 파충류 공룡 화석이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기온이 50도나 높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86년 오하이오 줄대학의 고생물학자 피터 웹핌이 남극을 탐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약 300만 년 전쯤에 대규모 숲의 흔적을 남북대륙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과거의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수만 년 단위로 기후변동이 발생하죠. 지금의 남극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설은 가설 중 하나지만 여기서는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아틀란티스 문명의 훨씬 이전 즉 초고대 문명의 존재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극의 피라미드는 사진들이 실제하고 진짜이며 아울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고대 유적이기도 합니다. 다은할 수는 없지만 인류 문명의 역사를 고작 수천 년으로 인간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틀란티스의 이전 문명으로 레무리아 문명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가상의 대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남극 피라미드 발견은 인류의 초고대 문명 발견의 서막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마쳐서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남극에서 발견되는 구조물과 미스터리한 흔적들은 대부분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지구에 외계인이나 UFO가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흔적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히스토리 채널 등에서 그 증거로 보이는 동굴 속의 벽화, 피라미드 유물, 중세시대의 그림 등이 여러 형태로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지요. 고대의 베다어로 되어 있는 책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고속으로 날아다닐 때 사용했다는 마차나 궁전 같은 비만화의 그림과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그 묘사나 그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UFO와 매우 유사한 형상입니다. UFO 추종자들은 이를 두고 인류가 외계 문명과 교류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하며 그 기원은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현재까지 잘 보존된 미술작품 중 그 속의 외계 문명이나 UFO의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을 골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테피스트리는 1330년대에 만들어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태어난 예수를 찾아온 두 명의 동방 박사가 보이고 왼쪽에 천을 머리에 두른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테피스트리 수공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벽걸이나 가리개 따위의 실내 장식품으로 쓰며 일반적으로 날실에는 마사, 시실에는 양모사나 견사를 사용한다. 그 뒤로는 다리와 저택 같은 모습의 건물 사이로 모자 형태의 UFO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부르고뉴 본네 노트르담 성당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설마 화가가 날아다니는 모자를 그린 것은 아니겠지요? 이 작품의 바로 옆에는 장엄이라는 제목의 테피스트리도 걸려 있는데 여기에도 모자 모양이 나타나지요. 성모 마리아는 보라색 가운을 입고 머리에 붉은 후광이 비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인물을 아련하는 장소로 보이는데 들판 같은 먼 배경에 역시 위와 비슷한 모자 형태가 왼쪽이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유고슬라비아 코소보에 있는 대찬이 수도원의 재단에 장식된 것으로 1350년에 그려졌답니다. 두 명의 인간 형태의 생명체가 구형 물체를 타고 별들 사이를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알려진 도토리 모양의 UFO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요. 그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알려진 바, 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그린 것일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 시하늘에 나타났다는, 베들레헴의 별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UFO 마니아들은 그림의 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 별이 아니고 UFO라고 주장합니다. 화가가 UFO 신봉자였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탈리아 베키오 궁전에 있는 이 그림은 15세기의 도메니코 그얼란데이어가 그린 것입니다. 중세의 평범한 여성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이 푸른 하늘에 접시 모양의 이상한 물체가 떠 있습니다. 여성 뒤쪽에 절벽 아래에 남자와 개가 있는데 하늘의 이상한 물체를 쳐다보고 있지요. 그림의 제목은 성모 마리아와 성조안나이며 각각 여성과 남성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가는 당시 성모 마리아와 UFO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호소하려고 했던 걸까요? 1486년에 완성된 그림으로 하늘에 UFO로 보이는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넛 모양의 물체가 하늘에서 건물에 황금색 광선을 내리쬐고 있지요. 물체는 구름의 고리 같은 모양인데 이게 우주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스테고지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탄생과 그 생애에 UFO가 관련이 있다는 믿음의 암시일까요? 오 모세와 UFO. 아래 그림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가는 마치 십계명을 UFO로부터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요. 아니면 하나님은 UFO로 날아다닌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멀리 산 위에 하늘에 떠 있는 4개 물체는 UFO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머리에 후광 같은 빛이 솟고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물체에도 같은 빛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림의 화가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벨기에의 컨티 도트르먼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6. 성모 승천. 이것은 흑백 그림인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 승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올라가고 있는 하늘에 UFO처럼 보이는 렌즈 구름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의 아래에는 신자들이 모여 있지만 이 광경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모의 양쪽에 날개를 단 천사들이 있고 12개 이상의 UFO 같은 물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1490년대에 그려졌다 하며 화가는 에어번이라고 합니다. 7. 빛나는 고리. 지금까지의 그림들과는 달리 1697년에 발생한 UFO 목격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해에 독일 함부르크 상공에 빛을 발하는 2개의 고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림은 전문가의 솜씨처럼 세련된 작품은 아닙니다. 2개의 물체가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떠 있고 그 아래에 산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물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꽤 거대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 그리스도의 세례. 1710년 네덜란드 화가 에르트 드 겔더의 작품으로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는 날에 일어난 일을 그린 것이라 합니다. 이 화가는 UFO 신봉자였다네요. 당시에 사람들이 목격했던 다양한 형태의 UFO를 신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성령이 축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마치 UFO에서 빛이 뿜어져 내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화가의 실제 조우 사실을 표현한 것일까요? 모를 일이지요. 영국 윈저성. 이 그림은 1783년 윈저 성 밖에서 UFO가 목격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저녁 9시 45분경 구름에 쌓인 구형 물체가 수평선을 가로질러 갔다고 4명의 목격자가 증언했답니다. 창백한 물체가 공중에서 정지했다가 더 밝은 색으로 바뀌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성에서 남동 방향으로 강렬한 빛을 발산하고 지상을 비추면서 그대로 사라졌다네요. 그 후 증인들은 이듬해의 왕립학회의 학술 논문지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에 그들의 목격담을 정리해 게재했다고 합니다. 목격자 중에 왕립학회 설립자인 토마스 산베가 있었던 덕분이겠지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도의 기도문과 하늘 마차의 그림, 피라미드 내의 벽화와 유물이나 상형문자, 고대 마야의 무덤 속 부장품 등에서 신의 형상이나 원반, UFO 형태의 물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에서 온 존재를 숭배했고 지구에 내려온 신으로 숭배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의 의미에 대해 말하거나 써놓지 않아 후세 사람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지금도 오리무중 속의 무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롭상 람파는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진 티베트의 라마승으로 영적 수행자이며
신비로운 티베트의 영적 세계를 서구 사회에 알린 중요한 인물이다. 롭상은 그 자신이 과거 티베트인의 몸에서 나와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영국인의 육체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티베트에 대한 깊은 지식은 티베트에서도 높은 경지에 도달한 라마승들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로서 나중에 다른 티베트인들과 라마승들에 의해 진실로 입증되었다. 그의 체험은 유체이탈, 초자아, 투시, 텔레파시, 오라, 고대 역사, 평행우주, 아카식 레코드, UFO,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 사후세계, 지저 문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롭상의 지저세계 방문 경험은 그의 저서인 My Visit to Agartha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롭상의 아갈타 지저세계로의 여행은 그의 스승이었던 밍야 돈두블라마의 인도로 이루어졌다. 이 여행은 스승과의 오랜만의 영적 재회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아스트랄체 상태로 자신의 육신에서 벗어났을 때 스승이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이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 자신과 함께 여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롭상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그를 데리러 온 것은 뜻밖에도 살아있는 생물 같은 UFO였다. 그것은 점점 밝은 빛을 내며 커지더니 전방 약 20m 지점에 착륙했다. 롭상은 그 UFO에 탔고 이후 중앙아시아 천산산맥의 험준한 산 중턱에 그를 내려주었다. 롭상은 그곳의 한 자연 동굴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스승과 재회했다. 스승의 인도로 동굴 벽을 통해 지저세계로 연결되는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스승이 바위를 벽 쪽으로 밀자 표석이 서서히 움직이며 감춰졌던 입구가 나타났다. 그 터널은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롭상도 아갈타라는 이름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었다고 한다. 스승은 신성한 아갈타로부터 방문해달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롭상에게 설명했고 아갈타로 들어가기 이전의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이런 행위는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 몸이 신성한 아갈타가 존재하는 다른 진동수의 영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장차 이 지구에서 깨달은 영혼들을 가려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머지않아 지구상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변화는 모든 인류의 대변혁이 시작되는 발단이 될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이기적인 속성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한다. 인류는 곧 다른 별들로부터 온형제들과 하나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우리 인류가 영적 진화의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육체 상태로 아갈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까지 인도될 것이다. 이제 신속히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만 한다. 장차 아갈타의 높은 진동의 영역에서 너의 사념은 현실이 될 것이고 그 해이해진 마음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아갈타에서 보내준 터널 전용 비행선을 타고 아갈타로 들어가는 에테르적인 입구에 도착하자 주변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엄청나게 넓은 지하 공간에 나 있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롭상, 이곳이 아갈타로 들어가는 에테르적인 입구이다. 여기가 바로 지구 내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시공의 통로이다. 지구 중심은 텅 빈 공동으로 대단히 많은 지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물질적 차원을 초월해 있고 동시에 수많은 다른 차원과 현실로 존재한다. 우선 차원의 보텍스로 진입하면 우리의 에너지 진동장은 아갈타의 높은 진동 수준에 연결되어 증폭될 것이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육체적 존재들이 아갈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에너지 보텍스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시공을 초월하여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경험했다. 즉, 5차원 진동이 지구 속 아갈타 세계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곳에는 신성한 빛으로 번쩍이는 깨달은 존재들이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광대한 평원에는 이미 롭상과 같은 엄청난 수의 여행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곳은 지상과는 달리 지평선 대신에 땅이 위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하늘의 가운데는 빛나는 태양이 있었고 대지는 아름다움과 생명이 넘쳐났으며 아열대성 기후 속에 온갖 형태의 꽃들이 도처에 만발하고 있었다. 이 지구 내부의 땅에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수 종족들이 살고 있고 매우 진화했으며 보다 발전된 차원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지구와 그 현실과 완벽한 상호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스승은 롭상에게 설명해 주었다. 지구 출신의 인간들 외의 다른 종족들은 아갈타의 차원 간의 영역에 거주한다. 이곳에는 우리 우주의 수많은 먼 곳으로부터 온 외계 주민들의 거대한 거주, 구역들이 존재하고 다른 차원의 무리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아갈타 세계의 수도는 샴발라라는 에테르 도시이다. 이 도시는 지구 내부 문명의 가장 높은 표현이자 정수이고 아스트랄 주파수로 진동한다. 샴발라 안에는 우주의 가장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비범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샴발라를 방문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하지 못했다. 비록 지상 세계의 진동 상태를 초월할 수 있고 아갈타로 들어올 수 있더라도 여전히 샴발라에 거주하는 순수한 영혼들에게는 훨씬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차원의 출입구 아래에 펼쳐진 대평원의 집결에 있던 수많은 깨달은 존재들과 합류했고 하늘의 상공에는 거대한 구형의 우주선이 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 모임이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많은 존재들이 이곳에 부름을 받아 오게 된 이유는 창조주 의식이 이곳 아갈타 중심 세계에 모인 모든 깨달은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인류 종족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인류 문명의 위기와 그로 인한 자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인류의 핵재앙에 대한 공포와 함께 번지게 될 종교적 광신과 독선, 배타적 증오라는 주술의 몰입, 종교 근본주의로의 치달음, 종교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의 뜻을 내세우고 신의 이름을 팔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를 질타하고 있었다. 지구는 장차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외계 생명체들과 접촉하는 재탄생의 경험을 할 것이며 인류를 굽어보는 관찰자인 이 종족들은 올바른 진화의 길로 인류를 인도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있다고 했다. 롭상의 의무는 아갈타의 부름에서 들은 이 메시지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인류가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영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아갈타에는 지구의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 차원의 모든 힘이 이곳에 살아있는 존재들에 의해 갖추어져 있고 그것은 우주적 원천으로부터 발원한다. 지하세계 중심 샴발라 더레일 박사는 1901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신비주의 비전과학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기억과 각성된 의식을 지닌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전생의 기억을 따라 독자적인 명상 수행을 하던 중 티베트로 오라는 텔레파시 호출을 받게 된다. 그는 히말라야 오지에서 안내인을 만나 그곳의 암벽 통로를 통해 지저세계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8년간 그곳의 스승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와 비전의 가르침을 교육받았다. 그의 샴발라 방문 경험은 자신의 저서인 제자에 대한 스승의 교육, Instruction of a Master to His Chela에 쓰여 있다. 지저세계의 중심 샴발라는 보통의 인간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세계는 아니며 지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현재 티베트의 14대 달라이 라마도 샴발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카르마 인연을 통해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곳은 우리가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 같은 발언은 샴발라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상 세계와 같은 3차원 세계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내부 세계의 여러 종족 간에도 그 차원이나 진동이 각기 다르고 다양한데 지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동의 영역이 영적 대사들이 거주하는 중심 도시 샴발라이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성자 또는 대사들은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 영적 스승들에 의해 조직된 대백색 지부 The Great White Lodge라는 성스러운 모임도 존재한다. 백색은 순수한 빛, 지고한 의식 상태를 의미. 이런 대사들이 머물고 있는 신성한 신비의 지저 도시가 바로 샴발라이다. 위치상으로 지저 세계는 티베트와 고비 사막,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샤스타산 등의 총 7곳에 있다. 실질적인 본부는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부이다. 그 입구는 라사에 있는 어느 대사원의 깊은 내부 지하에 있고 이러한 샴발라의 비밀 통로가 있다는 사실은 몇몇 최고의 라마승 외에는 알지 못하며 대백색 지부의 제자 2명만이 그 입구를 여는 법을 알고 있다. 입구에서 샴발라까지는 엘리베이터 통로와 같은 수직경도가 있으며
중력 제어 승강장치로 왕래한다. 샴발라가 있는 곳은 3차원 공간이 휘어져 4차원 공간이 열려 있는데 이 공간은 지상과는 다른 진동의 세계로서 주변의 산맥과 지각이 붕괴되거나 무너져도 안전하다고 한다. 샴발라에는 대사들로부터 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얻어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육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때로는 육체가 아닌 유체 이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때도 있다. 샴발라의 중앙에는 대사원이 있고 사방으로 수백 마일에 달하는 대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대사원의 상공에는 지상이 태양처럼 빛을 내는 거대한 구체가 내부 공간을 밝게 비춰준다. 이 빛에서 나오는 유익한 광선은 샴발라의 토지를 풍요롭게 만들며 전 지역이 열대지방과 비슷한데 그곳에는 지상에는 없는 기묘한 향기와 색채, 열매를 맺는 불가사의한 초목이 자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색의 건물들 안에는 지상의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계장치가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고 샴발라의 건물 중에는 세운 지 무려 800만 년이나 된 것도 있지만 변형은 되지 않았다. 대사원 내부에는 지구상에 일찍이 번영했던 초고대 인류에 대한 각종 기록을 저장한 금속판이나 신기한 3차원의 입체 영상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장치도 보관되어 있다. 중앙의 대사원 건물은 순백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파괴가 불가능한 특수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재는 다른 천체로부터 가져온 것이라 한다. 이 대사원도 지은 지 몇백만 년 된 것이고 수많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대사원 내부의 한 홀에는 지구상의 각각의 영혼들의 영적, 진화 상태를 나타내는 반딧불 같은 무수한 광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빛들은 개개의 인간이 지상의 삶을 통해 얼마나 영적으로 진보했는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개인의 빛이 휘황찬란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가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사가 그를 찾아가 접촉한다. 이때는 그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이 준비되면 반드시 스승이 저절로 나타난다 한다. 이처럼 샴발라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 도릴 박사의 가르침. 우주에는 모든 것이 처음 온 곳으로부터의 하나의 빛밖에 없다. 인간은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동조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영혼의 깨달음을 향한 탐구 안에서 한 생애를 보내는 것은 값진 것이다.